시나리오 여러분께 익숙하신 게 TV에는 유퀴즈온도 물론 출연을 하셔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미국 법원을 통해서 익명성의 수법, 아이들의 장원영 씨를 비난하던 사이버 레카의 신원을 밝힌 분이신데요. 이 과정을 담은 사이버 레카 전쟁을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업들이 현재 골머리를 앓는 부분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기업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주제로 특별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석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서울 와이어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업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오늘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혁신 전략의 이 불확실성 시대와 좀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사실 좀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고 또 처치하기 곤란한 그런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제가 벌인 전쟁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또 여러 유명인들을 대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언론의 주목도 받고 또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뢰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또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불려지는 그 유명한 뭐 탈덕 수용소라든지 뻑가라든지 그런 익명의 해외 플랫폼이죠. 주로 그 SNS 운영자들의 신원을 국내 최초로 확인을 해서 유퀴즈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이제 한번 주제 발표를 했고, 또 익명의 플랫폼 사용자의 신원을 추적한 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책을 작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계정에서 마음껏 떠들고 타인을 비방하고 어떠한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해외 그 플랫폼 기업이 신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최초로 이제 유튜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민형사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익명성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이제 그런 시대는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익명의 채널 운영자들이라든지 그런 가짜 뉴스를 생성해서 배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 또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류의 소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뉴스의 정의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가짜뉴스 관련 법적 대책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정의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정치권에서든지 뭐 사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짜라는 거는 진짜가 있다는 말인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 누가 이거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뭐 표현의 자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또 유사 개념으로 또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뭐 오보라고 해서 잘못된 뭐 정보가 나가면 이를 정정한다든지 또는 뭐 반론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제 허위 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의도적인 으로 이제 허위 거짓 보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급 과잉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핸드폰만 들면은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실 유튜브에서 생성 그다음에 확대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 뭐 어떤 폐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정확한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용어를 쓸 때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조작해서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또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만들어내고 또 제대로 된 입장을 내도 또 그걸 또 악용해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가짜 뉴스와 전쟁이라고 말을 했지만 대응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라든지 AI를 통해서 진짜 같은 정보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정말로 요즘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를 이제 뭐 대충 적어봤는데요. 사실은 가짜뉴스를 누가 생성했는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올린 글을 가지고 댓글을 쓴다든지 퍼날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이 커뮤니티 여러 디스인사이드라든지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올라와 있는 글들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그러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증폭 확산되고, 또 누군가가 인플루언서라든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방송을 함으로써 이제 더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자기 SNS에 퍼날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또 뭐 화가 나서 아까 분노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에 쉽게 또 현혹돼서 그 글을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댓글을 막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뭐 소송도 하고 신원도 밝혀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확산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확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딱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사례들을 몇 개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서울 와이어에서 그동안 단독 내지는 이제 보도했던 기사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기업의 어떤 오너들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이제 브랜드 또는 이제 서비스, 제품 뭐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고, 사실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일종의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AI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잘 만들고 또 정보들도 잘 입수를 하고 뭐 편집하고 짜깁기를 해서 굉장히 잘 만들고, 또 그거를 보다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그 알고리즘에서 또 계속 그런 게 뜨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확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짜뉴스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 오너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허위 사실들 유포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 손상이 오고, 또는 이제 제품의 이제 그 리뷰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손상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회사의 일을 하는 이제 임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또 뭐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뭐 한 25%까지 하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효율성도 제외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해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익명 유튜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는데, 그 기업도 그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임직원분들이 낸 탄원서를 읽다 보니까 정말 그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닌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그 정신적 피해 또는 그 임직원들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탄원서들을 이제 저희가 제출한 경우도 봤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이 크냐 또는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영향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대응 방법도 사실은 이제 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 뭐 가짜 뉴스고 사실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고 그래도 계속 양산되다 보면 팀을 꾸려서 TF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증을 하고 또 이제 고소도 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이제 그런 뭐 일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응을 해도 이게 잠잠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이 무시하는 것 외에 나머지 단계에 이제 다 관여를 해서 뭐 법적 조치도 같이 하고 체증도 하고 뭐 입장문도 내고 삭제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하는 조치보다도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대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는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명예훼손이죠.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또 이제 조롱하거나 뭐 이런 비방하거나 욕설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제 모욕죄도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허위사실 그 적시일 경우에는 업무방해까지도 포함을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이 세 가지로 해서 이제 의유를 해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아무래도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엄정한 처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신용이라든지 개인의 인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위자료로만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위자료 액수가 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뭐 1천만 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디고 또 낮은 편이라서 법적 구제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경고장을 보내서 삭제를 하거나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게시물 삭제 청구를 하는데 이제 익명의 그 해외 플랫폼 이용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밖에 알 수가 없어서 형사고소를 해도 이제 고소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도 지우고 처벌까지 한 경우들이 이제 미국 법원을 통해서 그 플랫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관할 법원에 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해서 신원 정보를 받아서 이제 국내에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이제 형사 책임을 지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주요 판례들은 이제 뭐 요즘은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라든지 이제 허위 사실 적시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상 가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진짜 진실인 줄 알았다든지 이제 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위법성 조각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증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사실일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좀 이슈가 되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이제 현재 상황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사건들에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그 익명의 플랫폼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도 2권 가져와서 질문하신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소희 의원님이 옆자리에 계셔서 한 권 드렸고요. 나머지 한 권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질문하시나요? 손 드신 것 같은데. 그럼 이상으로 예, 말씀하시죠. 네. 다른 나라들이요? 네네. 비교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에 대한 그 처벌과 또는 이제 그 플랫폼 그 운영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이제 처벌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라든지 유튜브에 대한 제재를 좀 강하게 해서 독일이나 EU 같은 데서는 그런 어떤 대규모 플랫폼 사용자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런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입 논의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이 거대 기업, 미국의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이제 사이버레카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도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뭐 그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그런 법안 논의들이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법정형의 상한선을 높이고 있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명예훼손 모욕죄이다 보니까 다른 상해죄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어떤 형량도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엄격한 그런 처벌이나 법정형을 그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가짜뉴스 사이버 레카들한테 이제 그 징역형도 선고되고는 있어서 조금 법원에서도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잠깐 잘 안 들려서 그런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일단 모욕죄는 대체적으로 그냥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라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시인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제 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이제 공익을 위한 경우에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에 있어서 주로 이제 위법성 조각이 문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허위 사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공인이라도 아주 사적인 영역은 사실 이제 공공의 이익과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 모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 범죄이고 또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대법원에 가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사건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정명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기업